전세 제도가 과거에는 서민 주거라고 생각이 되었지만은 전세에 막대한 유동성을 공급해주는 은행 입맛에 맞고 보증 기간은 보증을 통해 가지고 실적을 내고 뭐 주택금융을 한다는 그런 양적 지표를 내고, 근데 그걸 가지고 전세 대출의 사용자 역시 어쨌든 시장 금리보다는 낮은 가격으로 전세 대출을 받았지만은, 근데 결국 이게 개긴독인인 것이 전세가가 올라가 버렸기 때문에 그 돈이 그 돈이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이재명 시대 부동산 1등 채널이 되고 싶은 최상욱입니다. 최부심이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무거운 주제일 수도 있는데 전세가 소멸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아니 또 뭔 개소리냐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몰라, 일단 뭐 그냥 편안하게 얘기해 보는 겁니다. 좋아요. 국토부 장관이 국회 상임위 질문에서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이 물어봤는데 이렇게 했거든요. 전세 지금 뭐 어떻게 하냐 했는데, 국토부 장관 얘기가 전세는 역사적인 사명을 다해서 건전 월세 시장 육성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사를 좀 봐야 되겠죠. 박상우 국토부통부 장관이 전세 제도는 수명을 다했다, 건전한 월세를 조성해야 된다, 전세 사기 문제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 주택제도 전반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일단은 김정재 의원이 물었어요. 4인간 계약에 국가가 개입해서 보증하는 현행 전세제도, 이게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거든요. 요새 이 얘기를 저뿐만 아니라 지금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죠. 특히 저는 지난 6월 말에 한국은행이 이런 관련한 레포트를 내줬을 때 그냥 좀 좋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정책금융이 부실화되고 있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박정희이 뭐라고 하냐면, 보증제도뿐만 아니라 전세 자체가 역사적 사명을 다한 것 같다, 제도 개편해야 된다, 뭐 건전한 월세, 그 다음에 국회에 제출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박상우 장관도 윤석열 계엄 세력의 장관이었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이재명 정부가 원하는 그런 답지를 내놓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는데요. 전세에 대해서는 사실 이 사람도 전세 전문가였거든요. 가천대학교 박사학위 논문이 전세제도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건전한 월세 시장을 육성하기 위한 법안이 제출돼 이렇게 했습니다. 자, 봐볼까요? 저는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 구조적 강세장이 3번 있었는데, 세 번째가 14년부터 21년이고, 이 세 번째 강세장은 어떻게 이름을 불러야 되냐면은 전세 레버리지 사이클로 불러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해왔습니다. 여기 빨간 선이 매매 가격이에요. 서울 매매가 실거래 지수고, 파란 선이 전세 실거래 지수이거든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벌어지고 나서 매매 가격이 2016년이 됐을 때까지 매매가는 동일했습니다. 횡보를 했어요. 일부 서울은 하락을 했었죠. 2011, 12년에 매매가 하락이 있었는데, 이후 이제 박근혜 정부 들어오면서 회복을 했습니다. 근데 그 기간에 전세는 따블이 났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올랐다 이게 아니라 지수가 따블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코스피 2,500이 5,000 가는 수준으로 전세 지수가 40에서 80으로 2배가 올라갔어요. 8년부터 16년까지. 그냥 잠실에 있는 뭐 송파구에 있는 아파트들 하나 34평 잡고 오면 당시 매매 10억 전세 4억이었는데 2016년이 되니까 매매 10억 전세 8억이 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갭이 2억으로 붙어 있고 막 이런 상황이 돼가지고 전세가가 이만큼 올라 있으니까, 이때부터 전세 낀 갭 매수를 하면서 랠리, 특히 주택임대사업자 제도가 맞물려 가지고 저 전세 가격 올라온 그 위에 레버리지를 쌓아가지고 랠리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매매가는 빵 퍼센트가 올라가는데 전세가가 2배 올라간 이유가 뭐냐? 뭐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일본 따라간다면서 매매를 비선호한 것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전세 유동성이 공급이 된 거거든요. 전세에 대해서 유동성이 공급이 된 거는 전세 대출을 직접 지원을 한 거예요. 이게 30조가 버팀목이라는 이름으로 직접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전체 전세 시장에 영향이 좀 미미해요. 그런데 큰 거는 보증인데, 전세 대출이 10조도 안 되던 대출 시장이 이게 200조로 뜨는 과정에서 140조 이상을 보증을 해준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30조는 대출을 해준 거고, 합치면은 170조 이상 전세 대출 시장에, 전세 대출만 놓고 보면은 전세 대출의 영향력이 거의 95% 이상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증해 주다 보니까, 보증이 있으니까 은행은 전세 대출 금리를 시장 금리보다 낮게 가져갔고, 전세 대출이 더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면서, 그리고 전세는 채권이죠, 근본적으로. 그래서 전세 대출 금리가 하락하면 전세 가격이 상승하고, 대출 금리가 상승하면 전세 가격이 하락하는 채권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시장에 있는 금리 5% 시절에 전세 대출 금리가 3.5로 제공이 되면은 150bp가 내려오면서, 그 150bp 내려온 만큼 전세가가 초과 상승을 했는데, 이런 인위적인 전세가 부양이 08년, 16년 사이에 막대하게 벌어지고요. 그리고 16년 말에 전세대출 보증 한도를 또 5억으로 늘리게 되면서 지금 1억 보증에서 3억 보증에서 5억 보증으로 보증도 올라가고, 이러면서
특정 금액대 전세는 특히 8억대까지는 그냥 밀고 올라가는 그런 힘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전세 대출을 5억까지 해주니까 한 6억 5천까지는 밀고 올라가는 힘을 만들어줬고, 그거가 나중에 매매가 초강세의 원인으로 작동을 했습니다. 지금 전세는 잘 아시겠지만은 우리나라 가계대출 2천조 원에서 DSR 적용받는 게 45%밖에 안 되고요. 55%가 지금 DSR 미적용 받고 있습니다. 그 미적용 받고 있는 것들 중에서 보면은 13.7%가 중도금, 14%가 미지급 받고 있고, 그 다음에 전세 10%죠. 약 한 전세를 180조 잡으면은 10%가 DSR 미적용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중도금도 미적용, 전세도 미적용, 여기 정책금융도 미적용. DSR 적용 받고 있는 사람이 바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중도금이랑 전세대출이랑 정책금융이 DSR 안 주니까 이 부분이 DSR이라는 가계대출 규제를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DSR 우회하는 방식으로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적은 문재인 정부 때도 많이 했죠. 문재인 정부 때는 DSR을 도입하진 않았지만 22년 이후에도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주택대출에서 정책금융의 비중이 30%까지 올라온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렇게 안 받는 것들이 많이 생긴 거고요. 더 중요한 거는 전세대출 금리가 지금 현재 기준입니다. 상단이 6.9%고 하단이 3.4%인데 버팀목은 하단 1.2%고 그냥 좀 많이 봐줘도 1.9%에서 3.5%거든요. 신생아로는 초저 전세대출 금리를 받죠. 하단 1.3이니까요. 그럼 하단 1.3에 상단 4.3인데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전세의 대출을 해주는 것이 은행이지만 은행은 도관체고 보증을 해주는 보증기관이 100% 보증을 해주니까 전세가 저금리로 나가고 저금리로 나가니까 시장금리로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 채권이 저금리의 유동성이 들어오니까 채권 가격이 올라가는 문제가 발생을 하고 이것이 08년, 16년 사이에 광범위하게 이뤄졌고 그거에 기반해서 강세장이 왔었던 거거든요. 22년 하락장도 왜 발생했냐면은 금리가 올라가면서 전세 가격이 내려가고 전세 가격이 내려가니까 매매 가격이 내려가면서 발생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앞으로 뭐 박상우 장관이 뭐라고 얘기를 하든지 간에 전세가 소멸된다 이런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잘 생각해 봅시다. 전세 제도가 과거에는 서민주거라고 생각이 되었지만은 전세에 막대한 유동성을 공급해주는 은행 입맛에 맞고 보증기관은 보증을 통해 가지고 실적을 내고 뭐 주택금융을 한다는 그런 양적 지표를 내고 근데 그걸 가지고 전세대출의 사용자 역시 어쨌든 시장금리보다 낮은 가격으로 전세대출을 받았지만은 근데 결국 이게 개긴독인인 것이 전세가가 올라가 버렸기 때문에 그 돈이 그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전세 3억일 때 5% 금리 1,500만 원 내는 거나 전세 5억일 때 3% 금리 1,500만 원 내는 거나 나가는 돈은 똑같은데 전세가는 5억이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각에서는 전세대출 보증을 줄이면은 임차인이 금리가 높아지면 피해를 입는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애초에 전세가 자체가 내려오기 때문에 결국 그 돈이 그 돈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전세 금리를 낮춤으로 인해 가지고 전세가가 올라간 그 블러핑된 전세 가격에 기반해서 매매가가 형성돼 있잖아요. 저희 소득 공식은 서울이 약 2배를 받고 있으니까 그러면 그 내려간 전세가만큼 매매가 조정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나 새 정부가 전세가 조정을 할지 말지는 미지수죠. 왜냐하면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얘기를 한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돌아가는 방향을 보면은 저는 새 정부의 정책 방향은 결국 우리 채널의 댓글을 통해서 읽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현 정부가 가지고 있는 권위와 권력은 말 그대로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건데 그러면 국민들의 댓글들을 보면은 알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 부처의 그 생각을 전달할 때도 우리 채널 댓글을 전달을 해요. 요약을 해가지고 특히 공감 많이 받은 댓글들 있잖아요. 공감 많이 받은 댓글들을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전달하는 게 아니라 시장이 이걸 원한다는 형태로 전달을 많이 하거든요. 그럼 시장이 원하는 이거를 어느 정도 수용할 것인가를 가지고 논의하도록 그렇게 전달하는 건데 그래서 일단 댓글을 많이 달아주세요. 댓글을 통해서 제가 댓글을 읽다 보면은 뭘 원하는지 알 수 있게 되는데 요즘에는 전세대출로 과잉 유동성이 흘러가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이 적어졌고요. 전세가 주택가격 앙등의 원인이라는 걸 인지한 사람이 과거보다 정말 산더미 같이 많아졌고 그 배경에는 확실히 22년 전세 사기 사건이 큰 영향을 차지했던 것 같습니다. 전세 사기 사건은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정부의 그 패망을 만든 사건일 수도 있는데 그런 20대, 30대 청년들이 성별을 떠나가지고 비아파트 시장에서 소위 수만 명이 초토화되고 있고 피해 금액이
수조 원이고 전체 전세 시장은 천조 시장이 돌아가는데 천조 원 시장에 수만 명이 수조 원의 피해를 입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책 하나 안 내고 내는 척하고 덜렁덜렁 계약한다고 얘기를 하면서 이들을 인정해주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인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저는 윤석열 정부 무너지는 데 상당히 기여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생각이 바뀌었다고 봐야 되겠죠. 24년에 전세가가 올라갈 때 비아파트 전세가 전세 사기로 인해 가지고 서울 1분위 아파트 가격인 노원, 도봉, 중랑구 그리고 금천구, 구로구에 전세가가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전세가가 올라가면서 매매가가 떴어요. 그래서 매우 구조적인 강세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아파트 전세를 좀 안정화시켜야 되겠다 그러면 88 대책도 했는데, 근데 근본적으로 그때도 저도 88 대책 나오기 전에 전문가 불러서 세미나를 할 때 가서 국무위원들 앞에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애초에 전세 대출이 갖고 있는 거가 이렇게 흘러 간 거고 전세 사기가 난 거고, 비아파트 쪽 대탈출 러시로 서울 1분위 원래 가격은 높은 것부터 올라가는데 1분위 전세가가 올라가면서 매매가가 이렇게 계단처럼 올라가는 거가 시사하는 바가 뭐겠냐, 관련 대책을 내야 되는데,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인식을 지금 정부는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새 정부의 그 부동산 정책 1호 아직도 안 나왔죠. 아직도 안 나왔지만은 앞으로 여러 가지 구조 개혁을 담은 내용들이 발표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런 생각들을 담아가지고 영상을 조금 제작을 할 거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이게 저만의 생각일 수 있는데 저는 사람들의 생각을 읽어가지고 영상을 또 만드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시고 또 댓글 많이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세가 소멸이 아니고 전세 대출에 대해서 정부의 인위적인 보증이 없어지게 된다면은 전세 대출 금리는 올라가고 전세가는 내려와요. 전세가가 내려오면 매매가는 하락을 합니다. 뭐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